그래서 이 3장은 일단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낙관성과 비관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외 통제성,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격의 5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격과 신체 건강, 그리고 정신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의 목표는 성격이라는 것과 정신 건강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신체 건강에 있어서 면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성격과 면역력 간에는 나름의 이제 관련이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또 특정 성격 요인 같은 경우는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성격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는 것, 그리고 심신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행동 특성 및 노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뭐 항상 강조하지만 이번 그 성격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내 자신의 성격은 어떤지,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격 특성이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의 주요 내용은 일단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텐데, 성격은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기초 심리학에 해당되는 성격 심리학이라는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어 오고 있죠. 그래서 성격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간단하게 먼저 내리면, 환경에 대한 적응, 그렇죠? 환경에 대한 적응,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 및 사고 양식, 그리고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형성되고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게 성격이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근데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걸로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라는 측면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격을 변화시킨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고, 또 성격이라는 게 사실 이 아동기나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에는 거의 성격이라는 게 완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 변화시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성격의 정의에서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이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의 독특한 행동이랑 사고 양식을 성격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특히 현대에 들어서 그 긍정심리학과 관련돼서 도대체 어떤 성격 특성이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정신건강의 측면에서는 어떤 성격 특성이 적응적인가,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그 연구의 관심사가 되고, 행복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행복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주관적 웰빙이라고 하죠. 주관적 안정감. 그래서 주관적 안정감이라고 하면 그냥 행복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행복 연구학자인 이 연세대학교의 서은국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객관적인 지표, 여기서 얘기하는 객관적인 지표는 대표적인 게 경제력, 돈, 그렇죠? 사회적 지위, 직업, 나이, 학력, 학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객관적 지표보다는 외향성, 신경증 성향, 자기존중감 등 심리학적 변인으로 행복이라는 게 더 잘 설명되더라. 이 얘기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격이 안 좋으면, 신경증적 성향이 높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잘 받쳐져 있지 않으면, 이런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사회적인 성공, 그다음에 경제력, 무슨 경제적 자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성격적인 특성과 자기 개념이다.
행복에 있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낙관성과 비관성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낙관적인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할 거고, 비관적인 사람이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이제 그 성격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또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일단 귀인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귀인에 대해서는 1학기 때 의사소통론에서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귀인이라는 거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 물론 긍정적 사건도 해당됩니다.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원인을 생각하는 경향을 귀인이라고 하고, 귀인 양식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귀인 양식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 일생에 거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유사한 인과적 설명을 사용하는 경향성이에요. 경향성.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그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일관적이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인 거고, 긍정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인 이 마틴 셀리그만 같은 사람은, 마틴 셀리그만 교수님 같은 분은 낙관적 귀인 양식과 비관적 귀인 양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을 낙관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낙관적이라는 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고 불안정적이고 특정 요인에 귀인하는 걸 낙관적 귀인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귀인하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적응적이다라는 얘기인 거고, 비관적 귀인 양식, 내적으로 귀인하고 안정적으로 귀인하고 전반적 요인에 귀인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비관적 귀인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불행하고 우울도 굉장히 많더라. 이제 이런 거를 학습된 무기력 연구를 하던 중에 밝혔다라는 거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기력이 어떻게 보면 우울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울의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인데, 이 학습된 무기력을 연구하다가 이런 귀인 양식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귀인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나쁜 일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누군가가, 아니면 외부의 어떤 일이, 하필이면 이번만, 불안정 귀인한다는 얘기는 매번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이번만, 그리고 특정으로 그 한정해서 특정해서 이렇게 귀인하는 걸 낙관적 귀인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보통 이제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귀인의 방식은 내가 잘못했어, 나한테 문제가 있어, 내적 귀인하고, 나는 하는 일이 맨날 이 모양이야, 안정적으로 귀인하고, 모든 일이 내가 다 그렇지, 전반적으로 귀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 사건을 경험했을 때는 이 귀인 양식이 어떨까요? 반대로 하죠. 낙관적 귀인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성격이 좋아서 이런 좋은 일이 있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항상. 그쵸? 내 삶은 굉장히 내 삶은 다 이런 식으로 풀려나갈 거야 라는 식으로 귀인을 하게 되고, 여기 지금 기술되어 있는 거랑 반대로 귀인하게 되고, 비관적 귀인 양식을 하는 사람들이 긍정적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운이 좋았어, 이번엔 불안정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리고 이번 일만 내가 잘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원인을 어떻게 귀인하는지도 꼭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낙관적인 사람을 더 좋아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지지망이나 대인관계라던가 인맥을 쌓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이게 선순환이 돼서 또 본인이 행복감을 느끼는데도 도움이 되지요. 또 낙관주의자들은 긍정적으로 기대된 가능한 자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그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엄청난 갑부가 될 거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좋아질 거야, 이런 가능한 자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낙관주의자들의 특징이 문제중심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그렇죠? 지지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하더라.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일이 안 좋은
안 좋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부분, 안 좋은 부분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낙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려고 하더라. 그러다 보니 심리적 고통을 덜 경험하고 그다음에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활동으로부터 철수하는 경향이 낮더라. 일상활동에서 철수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비관적이고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하던 일 안 하죠. 아, 난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던가, 일할 사람들이 회사를 안 가버린다던가, 이런 거를 일상생활로부터의 철수라고 하는데, 낙관주의자들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런 경향을 덜 보이더라. 이런 거고, 비관주의자들은 사실을 부정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 나만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이런 데 초점을 두고 적절한 목표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일상으로부터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누가 더 정신건강 측면에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신체 건강의 측면에서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을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이 마틴 셀리거만이 이렇게 해서 이 비관성과 낙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해줬는데, 낙관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 학습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관적인 생각을 그렇죠? 외면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응시하고 직시하고 이거를 반박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비관적인 생각이 뭔가 논리적으로 잘못됐구나.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낙관성도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ABCDE 모형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A 같은 경우는 어떤 불행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 B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념. 당연히 왜곡된 신념으로 불행한 사건을 봤으니까 결과도 불행하겠죠. 우울하던가 슬프다던가 아무것도 하기 싫다던가.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왜곡된 신념이 정말 그런 거냐, 그 신념이 사실이냐, 이거를 논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쟁을 벌여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생각이 뭔가 잘못된 거네. 그래서 이 왜곡된 신념을 수정하게 되면 결과가 바뀌고, 그렇죠? 불행한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한 번 더 성장하겠다, 발전하겠다, 안 해본 걸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됨으로써 긍정의 정서 반응을 얻게 된다라는 모형이고, 이거는 사실 인지심리학자들이 인지적 접근에서 심리 치료를, 심리 상담을 하는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ABC 모델이라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그 인지심리학 공부할 때, 인지적 접근 공부할 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외 통제성이 나옵니다. 통제성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로토라는 사람이 이 통제 소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내적 통제자와 외적 통제자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적 통제자는 어떤 행동의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안 된 거는 그동안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야 라고 생각하는 걸 내적 통제자라고 하고, 외적 통제자는 결과가 나의 노력보다는 운, 우연,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외적 통제자라는 거죠. 내적 통제자들은 당연히 주변 환경이나 결과에 대해서 결과가 나한테 달려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노력을 할 거고, 성공의 기대에 대해서 상향 조정,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다음에 더 해야지, 실패 후에는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조절할 줄 알고 학업 수행이나 건강관리 등에서 굉장히 유리한 모습을 보이더라, 내적 통제자들이. 반대로 외적 통제자들 같은 경우는 다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뭐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지도 않는 거, 이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을 한다던가 노력을 투입한다던가 열심히 한다던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삶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지각하는 거는 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기 개념 할 때 두 번째 대표적인 자기 개념으로 우리가 그 효능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떤 특정 영역이나 특정 과업에 대해서 내가 해낼 수 있다, 잘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자기 개념이죠. 그래서
내적 통제자들이 당연히 이런 수학 같은 경우도 내가 뭐 2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시험 나도 잘 볼 수 있어.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본 거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내적 통제적 접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효능감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적 통제자들은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낮고,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우울이나 무기력, 특히 학습된 무기력이 유발되더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요즘 MZ 세대들이 뭐 취업이 안 되고, 몇 년 전에 나온 그 시사 프로그램을 봐도 막 그 입사 지원서를 100군데, 1000군데를 넣어도 자꾸 떨어지고 면접에도 못 가고 이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아예 원서를 내지도 않게 되죠. 얼마든지 붙을 만한 회사인데도 이걸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데,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게 되는 거. 통제감, 내가 이걸 내 노력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통제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울과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훨씬 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참고로 노임기 때는 뭔가 상실도 많고, 그렇죠? 사회적으로 은퇴하면서 지위를 상실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상실이 일어나고, 주변 친구나 배우자들의 죽음, 이것도 상실이고, 그다음에 신체적 노화, 나이상 더 이상 젊지 않다라는 생각, 이것도 상실이고, 질병도 상실이고, 이러면서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기 때 우울도 많고, 우울이 많으니까 자살도 많고, 내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더 살면 뭐 할까 이러면서, 이거 뭐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통제감은 내적 통제를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연한 일의 연속이라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렇죠?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이 달성돼서 지금의 위치에 있다라기보다는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운으로 되는 거야. 이제 어떤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80%가 운이다라는 심리학의 연구 결과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렇죠? 학습된 무기력이 되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 삶으로 살 가능성이 많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적 통제를 갖고 있으면서 내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노력을 해야, 그렇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운도 작용하고 우연한 사건도 생기고 우연한 만남도 생기고, 이러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